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중세교회사를 강의하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네, 오늘 이제 중세교회사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저도 이 준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또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생각보다 늦은 시간인데 오늘 중세교회사 마지막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 시대와 근세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중세교회사는 종강을 하고요. 7월, 8월 방학 보내고 나서 9월에 이제 종교개혁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아마 마치고 영상을 올리면 11시가 넘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영상 시간 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안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입니다. 아마 이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르네상스라는 이 단어는 재생 또는 부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4세기와 15세기에 16세기까지 잡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문학과 예술의 부흥, 문예의 부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르네상스가 이제 재생 부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재생 부흥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인 특성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그림, 조각, 건축 등 인간 정신의 예술적인 표현을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적인 특성을 다시 재탄생시키는 것,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학 분야에서 고전 학문의 부흥을 시도하는 운동을 이제 인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는 사실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가운데, 이 문예 부흥 가운데 특별히 문학 분야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고전 학문의 부흥을 시도하는 운동을 가리켜서 인문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는 중세시대 천년 동안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발견을 시도함으로써 인간 문화의 찬란함을 추구했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천년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이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기독교적인 문화가 주도했다면 이제 그런 배경에서 좀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성격이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안에 좀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세 시대에서는 그렇게 인간 중심의 문화나 어떤 세계관을 추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과감하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는 인간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 어떤 인간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대시킨 그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는 중세시대의 마지막 유산이면서 동시에 중세의 사망을 초래하고 근세로의 이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시작된 이 14세기가 이제 중세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세를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고 중세와의 결별, 중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그러한 운동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였다. 그래서 중세와의 결별과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이제 근세로 또는 종교개혁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문을 열었다. 무엇이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네. 그리고 이러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영향은 사실 이 현대 오늘날까지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중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과거의 산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중세 시대보다는 이 르네상스, 뭐 근세 또는 종교개혁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르네상스의 주요 인물로는 14세기, 15세기 이 르네상스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전 서부 유럽에 확산되었는데 단테, 테트라르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이러한 사람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이 네 명의 인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테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단테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시인인데 이탈리아 피렌체 출생의 단테는 이탈리아 문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인문주의 역사를 이 위대한 이탈리아 시인으로부터 시작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는 이 단테와 이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될 페트라르카 이 사람들이 인문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문주의 역사를 이 위대한 이탈리아 시인으로 시작한다고 말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단테는 분명 시기적으로 보면 중세 인물이지만 근대 시의 시작을 알리는 신곡을 썼습니다. 단테의 신곡 여러분 아시죠? 네, 읽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 단테는 신곡에서 뭐 이 신곡이라는 것이 뭐 노래 새로 나온 최신 노래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곡은 이제 여기 지금 단테의 얼굴과 그리고 이 단테 신곡 이 책 영어 책을 이제 이렇게 제가 카피한 건데 이 제목이 뭐냐면 신곡이요. The Divine Comedy입니다. The Divine Comedy. 여기 코미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신적인 우스운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신곡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신적인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곡은 처절한 지옥과 고달픈 연옥과 빛나는 낙원의 새 세계를 이제 여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곡에 지옥편, 연옥편 이렇게 또 천국편, 낙원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을 차례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신곡의 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이 단테는 중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가톨릭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톨릭의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연옥, 그 다음에 낙원, 천국을 여행하는 그 이야기인데 단테가 본 지옥과 연옥에는 사악한 자들과 고리대공업자들, 황제들과 교황들, 기사들과 귀족들, 위선적인 주교들과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과 연옥, 그 다음에 낙원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지옥과 연옥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 지옥과 연옥 같은데 교황이 있다는 겁니다. 또 주교가 있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이것은 당시 중세 시대 때 교황을 구원의 배급자로 간주했던 중세 사회에서 이런 묘사는 혁명적인 비판이죠. 그래서 당연히 교황은 이런 단테의 신곡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곡은 낙원이 진실한 삶을 사는 논밭의 농부나 부엌의 여인이나 길가의 아이들에게 약속된 새 땅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세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 성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지옥이나 연옥에 갑니다. 그런데 단테는 천국이 그렇게 어떤 특별한 성인들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산 성도들, 그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그 어떤 중세 세계관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테와 관련된 또 개인적인 그의 삶을 좀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단테가 이제 어렸을 때 사랑했던 베아트리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아트리체가 이제 일찍 죽어서 이 신곡 안에서 낙원을, 천국을 이제 가이드하는 안내자가 베아트리체죠. 그래서 단테는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와의 그 이별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작품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그래서 사랑을 승화시킨 뭐 그런 이야기도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어떤 대가라고 하고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단테, 정말 위대한 시인인데요. 단테의 신곡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페트라르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트라르카, 사실 처음 들어본 인물이죠. 단테의 고향 피렌체 출신의 페트라르카는 인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공부할 때 이 페트라르카는 꼭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단테와 함께. 이제 본래 이 페트라르카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학문적 재능을 보였던 페트라르카를 법률가로 만들어서 이제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최고의 법학대학인 볼로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볼로냐에 가서 페트라르카는 법률 공부보다는 고전을 공부하는 일에 더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고전을 더 좋아해서 이 페트라르카는 시인과 문학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페트라르카는 고전을 발굴하고 고대 역사를 최초로 쉬운 라틴어 서사시로 쓴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책에 열광을 했고, 페트라르카는 14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유명인사가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페트라르카가 로마에 방문했을 때 그의 영웅인 페트라르카에게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이 페트라르카의 초상화인데 그의 머리에 이렇게 월계관이 씌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그 초상화에 이 월계관이 씌워지는 게 이 페트라르카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단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따가 하여튼 많이들 이 월계관을 이렇게 씌우는 그런 초상화가 그려진 게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페트라르카의 가장 큰 공헌은 이제 고대 세계에 대한 관심과 고전 연구를 유행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원전을 연구하는 거예요. 원전을 연구하는 거.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가 원전을 연구하게 되는 그런 유행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의 영향이 이 종교개혁자 에라스무스와 루터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이제 모두가 이 원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원전인 히브리어와 뭐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읽어서 그것을 이제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이제 했는데, 어쨌든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스와 특히 이제 그리스 문학 또는 또 로마 또는 그 교부들, 이런 문학적인 그 원전을 연구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는 인문주의의 아버지로 그렇게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문주의자로서 보카치오인데요. 이 페트라르카의 친구이자 또 단테의 열렬한 팬이었던 이 지오바니 보카치오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근대 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이 보카치오가 쓴 유명한 소설 데카메론 아시죠? 읽어보셨습니까? 이 데카메론은 이제 데카라는 말이 10이라는 숫자고요. 메론이 이제 그 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뜻인데 이 데카메론이 이게 어떤 책이냐면 당시에 그 흑사병이 중세시대 때 그 13세기 그 중반에 유행했는데 이 흑사병을 피해서 피렌체 교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피렌체 그 벗어난 지역에 있는 별장으로 이제 7명의 부인과 3명의 청년들이 피신을 해서 그 별장에 머물면서 10일 동안 이제 하루에 10편씩 이렇게 10명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총 100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0사람이 하루마다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거기에 책에서는 이제 왕과 이제 여왕이 되어서 자기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제를 선정합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딱 줘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10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흑사병이 만연했던 피렌체의 영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병리 현상, 사회적인 부조리들,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또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러한 성격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카메론의 그 책 내용들은 사실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뭐 당시에 뭐 피렌체의 어떤 성직자가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른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중세 시대에 봐서는 이런 그 책이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금소로 여겨지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이 데카메론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메론이 비록 성직자들에게는 딸을 당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로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물론 이제 좀 세속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보카치오는 이 소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어떤 고발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그 내면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침없이 표현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사실 르네상스 시대 때 이런 인문주의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어떤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사실 보카치오 같은 소설가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중세 시대 끝자락에 더구나 이 기독교 중심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경건한 분위기 속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이제 혁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특징적인 선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 한번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한번 읽어보세요. 분량이 굉장히 좀 되는데 또 읽어보시면 그 시대의 상을 이해하며 또 인간의 어떤 그 내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뭐 내용이 세속적이다라고 해서 읽지 말아야 할 그런 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요 14세기, 요 15세기의 그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어떤 그 종교인들, 일반인들의 그런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키아벨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태생의 마키아벨리는 29살의 나이로 제2서기관직에 올라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정치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는데 이 마키아벨리가 쓴 유명한 책이 군주론입니다. 군주론. 이 르네상스 시기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악하다는 전제하에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마키아벨리즘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윤리적인 도덕 규범에서 현실 정치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국가관과 정치학의 시발점이 되었던 인물인데 물론 이제 중세 시대 때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에서 볼 때는 이 마키아벨리가 위험 인물이죠. 정치에서 사욕과 부독성을 인정하고 고무시킨 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긴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어쨌든 당시에 이탈리아와 유럽의 정치적인 실상을 잘 묘사했고 나름대로 그 시대에 어떤 대안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인 윤리관 입장에서는 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세속적인 근대 국가 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물론 사실 이런 군주가 어떤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마키아벨리는 그 시대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정치가로서 이러한 인물, 자기가 꿈꾸는 인물들이 출연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려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군주론을 썼는데 어쨌든 이 군주론이요, 이 마키아벨리즘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이렇게 꼭 부정적인 어떤 비도덕적인 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긍정적인 면도 묘사했는데 어쨌든 나라를 다스려갈 정치 지도자는 이렇게 때로는 뭐 폭력이나 또는 어떤 뭐 사람을 속이는 이런 매수하는 이런 것들도 발휘해서 국가를 잘 다스리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군주론이 오늘날 정치인들도 또는 국가의 지도자도 현실 국가와 현실 정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독서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뭐 금서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놓고 좀 읽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다테의 신곡이나 또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리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정독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이탈리아 사람은 아닌데요. 이 르네상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인 종교개혁 시대를 이해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자들의 제후로 불리는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사제사생아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에라스무스의 지속적인 관심은 교리를 단순화하고 제도적 교회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뭐 사실 이게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에라스무스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중세 시대의 그 끝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 봤을 때 에라스무스는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나름대로 이제 대안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봤을 때는 교리를 단순화하고 제도적 교회를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워낙 이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비판적으로 어떤 대안책으로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제시했던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보다 윤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한 내면의 종교를 강조했고요.
에라스무스는 성경과 고전계 문학들, 교부들의 작품을 통해 신학을 개혁하고 나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세 시대 끝자락 때 그 부패했던 중세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비판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1516년 최초로 헬라 신학서를 취합하고 1519년에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600개 이상의 오류를 수정해서 자신이 라틴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한 라틴어 성경을 출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신구약 성경을 그 원어적인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 당시 중세시대 때는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그 성경이 공식적인 성경인 것처럼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 영향에 의해서 원전을 봐야 된다. 원전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원전과 비교해서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의 이렇게 문제 오류를 이제 600개 이상 발견해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수정된 라틴어 성경을 출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었고요. 그는 중세 스콜라주의의 궤변과 교회와 국가의 가식적인 삶의 경박함을 우신예찬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조소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 그리고 도덕적 실천의 종합을 추구했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영성을 회복할 때 미신과 부독성이 근절되고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교부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헬라어 신약 성경 번역은 의심할 바 없이 종교개혁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사실은 이 가톨릭 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에라스무스 자신은 철저한 가톨릭 신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신학을 또 비판하기도 했어요. 네,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을.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 머물면서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제 가톨릭 문제점을 비판한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이 에라스무스는 자기 스스로가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개신교를 태동한 또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비판했던 겁니다. 네. 그는 끊임없이 평화를 외쳤고 보편적인 제국, 보편적인 교회로 구성된 사회를 동경했습니다. 그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꿈꿨고 성직자와 예전 없이도 그리스도와의 내면적인 만남의 가능성을 갖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던 에라스무스는 이 중세 끝자락에 문제가 많았던 그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열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가톨릭 교회 신자를 자부했기 때문에 그가 추구했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상을 또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좀 부정적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에라스무스예요. 그러나 굉장히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르네상스의 영향인데요. 르네상스의 영향은 꼭 문학 분야에만 미친 것은 아니고 건축, 미술, 예술 전반에 걸쳐서 끼쳤습니다. 이 건축가들은 로마의 건축물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그 건축 양식인 고딕 전통과 결별을 하고 아치와 도매의 조합을 추구했습니다. 14세기 초 이탈리아의 미술가 지오토는 미술에 있어서 과거의 단절을 대변하는 인물로 3차원의 원근법을 미술에 응용함으로써,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이제 입체적으로, 그래서 원근법을 미술에 적용해가지고 좀 더 그림이나 이런 어떤 예술품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중세는 예술가를 낮은 신분의 기능인 취급을 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예술가들이 후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 예술가들이 활동을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예술 분야의 음악이나 미술, 뭐 예술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정도로 그런 대접을 해야지 이게 발전하는데, 또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예술가들이 배가 고파야 위대한 작품이 쓰여진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술가들이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다가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그냥 일찌감치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술가들 자신이나 가족들은 어렵게 고생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그 작품을 또 그들의 그 어떤 좀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필요합니다. 뭐 옛날 이 르네상스 그 이전 뭐 중세 시대보다는 지금 예술가들이 그래도 사회적인 대접을 이렇게 받는 그런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예술가들의 그런 어떤 가치와 그들의 하는 일들을 우리 일반 대중들이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필요하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들로는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있습니다. 다 이 그 미술사에서 예술사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르네상스에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네. 뭐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도 이러한 사람들은 확실히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지 영향 하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미술은 종교적 주제들을 다루었으나 르네상스의 탐구 정신, 인간성의 재발견을 대변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에서 뭐 중세 시대의 그 기독교 신중심의 세계관을 드러내면서도 그들이 인간에 대한 탐구와 인간에 대한 그 관심 이런 것들을 그들의 미술품이나 예술품에 아주 활발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활동을 했고 그런 작품들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미술은 수학 및 기하학, 측면법 및 광학,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총망라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사용해서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뭐 르네상스와 인문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30분 이내로 강의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 막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막 말이 버벅거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르네상스와 인문지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소개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냥 맛만 보시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는 중세화의 결별과 동시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근세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한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여러분도 관련 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문학가들의 그 작품들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르네상스 인문지를 설명한 것 같은데요. 네, 좀 늦은 시간이라 제가 더 빨리 끝내려고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주에 걸쳐서 중세교회사를 다뤄보았는데 참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중세교회사에 대해서 참 더 많이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 때 종교개혁사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방학 끝나고 2학기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